치매면 버려도 몰라요. 그 말 제 귀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는 제 방 앞 거실에서 서로 웃으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도 치매인데 그냥 놓아버렸어. 기억 못하니까 마음도 안 아프더라? 그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짐이지. 이 짐만 넘기면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죽은 듯이 숨도 내쉬지 않고. 그런데 말입니다. 귀는 멀쩡했습니다. 가슴도요. 치매라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말이죠. 저는 그날 들은 그 말 한 줄로 이 가족에게서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가슴에 파인 상처는 기억보다 훨씬 깊다는 걸 그 애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며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웃기죠? 그때가 되어서야 저를 어머니라 부르더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 귀에 그 말이 어떻게 평생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 눈빛, 무표정한 척하지만 항상 대놓고 말하던 그 말투가 다 말해줬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아, 아직 안 드셨구나. 말은 공손한데 입꼬리는 항상 내려가 있었고 뒤에서는 절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나 진짜 숨 막혀 죽겠어. 왜 우리 집에 아직 계시지? 친정엄마는 돈까지 주면서 나오라는데. 여긴 그냥 눌러 앉으셨네? 그날 제 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 두고 나눈 대화였거든요. 저는 외동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지요. 학비 대랴, 밥 챙기랴, 일하랴. 제 밥 한 끼는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제 자리는 점점 방 한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실에서 TV라도 보면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드라마 집중 안 되잖아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어머님 손 다치면 큰일 나요. 앉아 계세요. 말은 예뻤죠. 하지만 그 말 뒤엔 늘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당신 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신이라 떡국을 직접 끓였습니다. 조금 맛이 진했나 봐요. 손주가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이상해. 짜.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죠. 그럼 엄마가 더 잘하지? 치매 오면 미각도 둔해진다던데. 맞죠, 어머님? 그때 정말이지. 그냥 숟가락을 놓고 싶었습니다. 아들이요? 항상 바빴습니다. 일 핑계, 출장 핑계. 그 집에 살면서도 저를 마주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며느리는 해열제 하나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병원 가시려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예약해야 되는데. 아, 오늘은 좀 힘들겠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살려고 남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어머님 요즘 말도 헛나오시고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셔. 치매 아닐까? 그 말에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병원 모셔봐야겠다. 며느리의 속마음은 뻔했습니다. 치매 진단이라도 나오면 곧장 요양원 보내겠다는 뜻이겠죠. 그날 밤 저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정말 잊혀진 사람인가? 치매인 척하면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면 진짜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제 손으로 만든 밥 냄새. 그 모든 걸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걸 조용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훗날
그 애를 무릎 꿇게 만들 거란 걸. 그땐 몰랐지요.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니 아들은 벌써 출근했고 며느리와 손주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외식할 거예요. 친구네 가족이랑 약속 있어서요. 저는 멍하니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집에 있을게. 그 말에 손주가 말하더군요. 할머니, 근데 그 친구네 집엔 할머니 없대. 우리 집만 있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텅 빈 거실, TV 소리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 무렵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바람 좀 쐬러 가실래요? 요즘 답답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쓰는구나. 그게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산길도 아니고 도심도 아니고 어디론가 낯선 곳을 지나던 중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어머님, 금방이에요. 그냥 좀 편한 대로 모시려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 낡은 건물 뒤편. 간판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곳. 그 애는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금방 올게요. 저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으로 가더니 문을 닫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도로,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공간. 잠시 후 문이 하나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아무것도. 그냥 치매 노인 한 명이 오늘 들어온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 나 여기 왜? 어머님, 조금만 계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따 가족분들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번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구석 벤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때 찍은 흑백 사진. 그걸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니? 비닐봉지를 머리에 덮고 나는 그렇게 그곳에서 버려졌습니다. 치매면 정말 이런 배신도 모를 줄 알았니? 그날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서 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가 죽는 날까지 절대 흐려지지 않을 겁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낯선 벽지, 낯선 이불, 낯선 음식, 그리고 낯선 말투.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오늘은 이불 개지 마세요. 어머님은 환자시잖아요. 모두가 저를 이미 치매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밥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표정, 그 차가운 눈빛, 차창 밖으로 저를 밀어내듯 떠났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 애의 말. 치매면 버려도 몰라요. 그 말은 매일 아침 제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왜냐고요?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요양원의 봉사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이었지요. 어머님, 오늘도 정원 산책 다녀오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그쪽은 제 말 믿으시겠어요? 그분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믿어요. 그게 기억이든 상상이든 마음속 진심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억해요. 며느리 얼굴도, 손주 목소리도, 내가 언제,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그분은 조심스레 묻더군요.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며칠 후 그 봉사자가 간호사에게 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제 방 청소를 하다 서랍장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날씨, 차의 색깔, 며느리의 옷, 버려진 장소, 심지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까지. 이 집만 넘어가면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그 수첩을 본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이런 걸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수군거렸고 누구는 제게 어머님 혹시 하며 말을 붙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기억은 제 무기였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척하는 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그 수첩을 다시 펼쳐봅니다. 며느리의 이름, 손주의 생일, 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리고 맨 끝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릴 수 있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글씨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펜도 바뀌었고 글자 크기도 작아졌지만 그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신명자 어머님 맞으세요?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치매면 유전될 수도 있대. 그럼 우리 애도 위험한 거야? 저는 그녀가 저를 버린 이유가 단순히 짐이라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병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처리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제 기억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고 손이 떨리고.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요양원 직원의 입을 통해 제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큰일이래요. 따님이 아니라 손주가요? 그 며느님이셨죠? 그분 따님이 병원에 있어요. 혹시 연락이 오면 받아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나뭇가지만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뒤 요양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직접 제게 바꿔줬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 어머니 도와주세요. 며느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토록 차갑던 그 애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애가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온몸에 경련이 오고 호흡도 안 되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명은? 그 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전성 희귀질환일 수 있다고 해요. 치매성 질환과 관련 있을 수도 있대요. 혹시 어머님 쪽 가게에 그런 병이 있으신지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대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주. 그 아이의 아이. 제가 한때 업어주고 동요도 불러줬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가 5살이었을 때 며느리는 저를 거실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머님, 아이 정서에 안 좋아요. 계속 반복된 말 하시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그 말 이후 저는 그 아이의 방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의 목숨이 제 기억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참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이걸 기회 삼아 복수해야 하나?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던 그 얼굴.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어머님 혈액 검사, 유전 샘플이 필요하대요. 어머니가 어떤 병력을 갖고 계신지, 딸 아이 치료 방향을 정하려면 꼭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애는 결국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저도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까지는 못 챙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제 죄였어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정원에 나가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릴 수 있어도 원한은 남는다. 그 말 누가 했더라. 하지만 그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양원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순간 제 기억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아이니까요. 그 죄의 대가는 며느리가 치르더라도 그 아이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양원 문이 열리던 날 그 애는 말 그대로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엔 병원 팔찌가 달린 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그 도도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짓 다 기억해요. 그날 어머니를 그런 곳에 버리고 그렇게 돌아섰던 제 모습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지? 그녀는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치매일까봐, 그게 우리 아이한테도 갈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이 집 넘기고 싶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순 없는데 저는 그 선을 넘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딸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표와 의사의 소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 기억이, 어머니의 피가 제 딸을 살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기 유전 판별을 통해 약물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딸아이는 평생.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긴장해서 제 앞에 허리를 굽히며 잘 부탁드립니다 하던 그 모습. 결혼식 날 울던 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던 그 얼굴. 그 모든 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말했습니다. 너 그날 파란 코트 입고 있었지? 그 애는 고개를 들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날 너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했잖아.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러곤 차를 돌려 도망쳤지. 그녀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제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기적인 거 알지만 제 아이는 살려주세요. 저 말고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어쩌면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꼭 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그랬지. 치매면 버려도 몰라요. 그 말 내 심장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값은 쉽게 끝나지 않아. 하지만 내 말이 맞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는 내 손으로 업었던 애다.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평생 그 죄 안고 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그리고 그 죄를 덜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 잘 키워라 사람답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애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 기억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요. 그 아이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아들의 또 다른 생명이니까요.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길게 늘어선 침상,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녀의 얼굴. 손주였지요. 제가 한때 동요를 불러주고 인형 옷을 꿰매주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줄에 의지한 채로.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는 조심스레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증상 혹은 가족력에서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기반 치료는 초기 단서가 관건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 치매 아닙니다. 의사는 놀란 눈으로 절 보았습니다. 제정신입니다. 지금까지 기억 하나도 놓친 적 없습니다. 다만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제 눈에 그 아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던 그 웃음 많은 손주.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혈액을 뽑고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몇 시간에 걸쳐 제 뇌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걸 왜 갚으려 하니?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사람으로 살면 돼. 그럼 되는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치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전 일치 정보가 빠르게 나와서 맞춤형 약물 반응도 시작됐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딸 아이가 살아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 피가 결국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는 것도.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요양원 아니에요. 같이 살아요. 다시 우리 집에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곳이 좋아. 여긴 날 사람으로 대해주거든. 내가 그걸 못해줬던 시간은 너무 길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눈에서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주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해요.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우리 애기. 엄마가 날 버려도 넌 날 기억하는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주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빨래를 하고 반찬을 해오고 저와 손주의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애의 눈에서 진심이라는 걸 봤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딸의 병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은 게 아니야. 그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뿐이야. 그녀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람의 온기는 남는 법이란다. 그 말이 그 아이에게,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필요했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은요, 기억을 잃을 순 있어도 상처는 몸보다 가슴에 더 깊게 남습니다. 그 말, 치매면 버려도 몰라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무너뜨렸고 한 가족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 덕분에 또 한 아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억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지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사람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족 아닐까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기회는 한 번쯤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대신 그 기회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 곁에도 말없이 눈을 감고 있는 누군가가 있진 않습니까? 그 침묵 정말 아무 말도 없던 걸까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